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불교 정신 치료의 네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 불교 정신 치료가 어떤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움직이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불교 정신치료의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람이 제일 영향을 줍니다. 잘 보면요, 괴로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건 다 사람입니다. 이런 시계나 이런 물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여기에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이 원리,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 생각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끼어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좀 원하지 않은 일을 원하지 않는 일이 나한테 일어날 때 억울하다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원망도 생길 수 있고 또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모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려면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딱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뭐로 구성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몸과 마음의 속성을 이야기를 한 것은 어째 보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부분에 속합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괴로움, 다른 타인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괴로움, 이것이 또 오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한 이 몸과 마음, 특히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큰 하나의 기둥이라 봐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이것이 또 우리를 잘 살아가게끔 이래 받쳐주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잘 서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문제도 출발은 괴로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 절대로 안 생깁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에 맞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아는 것도 불교 정신치료의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면 음모론 이런 데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모론에 유달리 잘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에 따라 돌아갑니다. 인과의 법칙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아도 어떤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또 삿된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 잘 보시면 우리가 잘 모르는 만큼 어째 보면 신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의 행불행이 어떻게 오는지, 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 태어나는 과정을 알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 그거를 설명할 다른 어떤 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가는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불교와 같은 건 정말 희유합니다. 제가 이래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게 생명체가
이런 거를 개발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불교란 거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불교 정신치료의 두 번째 원리,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에는 이 세상의 구성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이 생명 가진 존재, 중생, 뭐 좀 더 협소하게 말하면 인간,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공부를 충분히 해서 자기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뭐 사랑 이런 건 존재하는 것에 포함 안 됩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있고 이런 책상도 있고 뭐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메바, 바이러스 다 존재합니다. 먼지도 있고 실제로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추상적인 개념 이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저 우주 끝까지. 얼마 전에 저는 환자로부터 많이 듣는데 환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구와 닮은 뭐 행성이 하나 발견됐다고. 그래 보니까 뭐 4만 광년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게. 그렇지만 지구하고 거의 유사한 거라 그래요. 어쨌든 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주 끝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속성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성에 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요 둘로 나누면 여기 소속되거나 여기 딱 소속됩니다. 모든 건 다 요게 아니면 요게. 뭐와 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속성에 따라 둘로 나누면, 존재하는 것들을 속성에 따라 둘로 나누면 우선 뭐로 구성된 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됐나를 알고 난 뒤에 그것들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를 그 다음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에 따라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하고 존재는 하지만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진 존재, 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가만히 보면 생명을 가지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게 있고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 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밑에 소속됩니다. 요 칠판은 요 위에 소속됩니다. 아메바는 요 밑에 소속됩니다. 다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왜 속성이 다르냐?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조건. 자연 법칙 내지는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요것은 자연 법칙이나 또는 물리 법칙, 요것에 따라 조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요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은 요 어떤 자연 법칙, 물리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나머지 생명 가진 존재는 활발한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제가 여기 탁 떨어뜨리면 탁 떨어집니다. 나 떨어지기 싫어 옆으로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딱 떨어뜨리면 탁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어떤 뭐 개든지 사람이든지 아메바든지 탁 뭐 이래 자극을 주면요 반응을 해요. 반응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요 생명 가진 존재는 반응을 합니다. 자기 어떤 생명 어떤 것에 의해서. 자,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질서정연하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명 가진 존재는 생명 활동을 영위하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 가진 존재가 숫자가 많겠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인구만 해도 지금 75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동물, 개, 소, 뭐 합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아메바, 바이러스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 생명 가진 존재를 속성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건 어떤 속성이냐면 생명 가진 것은 누구나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나 같으면 나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개가 있으면 개 자신을 가장 소중합니다. 아메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나와 남으로 나누면 아주, 그러니까 생명 가진 존재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소속되는 겁니다. 저를 중심으로 하면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은 다 여기입니다. 특정한 바이러스를 나로 잡으면 그 바이러스는 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겁니다. 좀 동의가 됩니까? 예, 속성이 그렇습니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나 아니면 남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도 동의했으면은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요,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이 생명을 가지만 내가 아닌 남과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이 생명을 가지만 내가 아닌 남과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에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요 나는 무수한 나가 있겠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무수한 나가 있어요. 무수한 세계의 중심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내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탁 되면 그 사람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오늘은 내가 중심이 되는 날이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면 됩니다. 내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근데 다른 날 다른 사람이 생일인데 내가 거기서 뭐 어떻게 주의를 이래 받으려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그 자리에 가장 중심되는 사람은 그 중심이 있고, 나는 또 박수 치는 자리에 있으면 박수 치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적절한 자기 위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아주 복잡한 것 같아도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이 생명을 가진 내가 아닌 남과 생명을 가진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가만히 자세히 보면 요 나와 요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상호작용이 있냐면 여기서 나한테 뭔가를 가하고 그곳에 반응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또는 내가 남에게 뭔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 존재가 뭔가를 하는, 요런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것과 요것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요것과 요것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아기가 태어나서 배가 고프면 앙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뭘 조치를 취해주죠. 자, 이런 상호작용이 왜 있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요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또 게을리하면 괴로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 생명이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상호작용을 해요.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쪽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여기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생존을 여기는 도와주는 존재예요,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운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내가 한국에 산다. 그럼 한국의 자연에 하겠죠. 난 한국이 싫어. 뭐 뉴질랜드를 갔다. 그럼 뉴질랜드하고 해야 돼. 이거는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으면 내가 어느 회사에 다녔습니다. 다녀서 거기와 상호작용을 했어요. 하다가 이 회사 싫어. 다른 회사를 가면 또 다른 회사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상호작용 속에 있습니다. 왜냐? 생존하기 위해서. 안 죽고 안 괴롭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정확하게 못 되면 나 혼자 그냥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일단 요걸 보면, 그러면 이제 요 나와 요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상호작용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나, 이걸 잘 보면 이것은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자연법칙 또는
물리법칙에 따라 일어나요. 이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누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28도입니다. 여기 관리인이 들어오면 28도, 남이 들어오면 29도 이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언제나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선택이 가능해요. 이 방에 들어와서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문을 열기도 하고 자기 옷을 벗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는 뭔가 선택은 하지만 똑같은 것을 선택했을 때 가는 것은 똑같은 것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여기가 했을 때 반응을 하고 나면 그 가는 것은 또 가는 만큼 요 자연 법칙에 따라 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대할 때, 이걸 뭐 한마디로 자연이라 할 수도 있겠죠. 생명을 가지는 걸 대할 때는 언제나 요 자연 법칙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연 법칙도 엄청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이 지구에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이 자연 법칙이 밝혀진 게 제가 볼 때는 몇천 년밖에 안 됩니다. 10,000년 이내예요. 그러면 이 인간이 이 지구에 산 흔적이 지금 화석으로 치면 한 300만 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긴 시간 중에 몇천 년은 굉장히 짧았어요. 이게 이 자연 법칙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게 됐냐면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어떤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라고 저는 봅니다. 농사. 뭐 다른 사람들도 이래 이야기하죠. 농사를 짓기 전에는 수렵 채취 생활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연이 준 곳에서 자연이 준 만큼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딸기가 먹고 싶다면 딸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열린 만큼 그냥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나면 또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동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자리에서 정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않으면 축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다가 뭔가 우리가 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농사를 짓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농사 짓는다. 농사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이동하지 않고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겼어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이제는 무슨 활동을 안 해도 다른 거 하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체를 관찰하고 뭐 여러 가지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요 자연 법칙을 이제 밝혀낸 거죠. 이것이 생기니까 어떤 중요한 변화가 왔냐면 잘 보십시오. 요것이 생기 이전에는 요 생명을 가진 존재 중에 가장 센 놈이 인간이에요. 요 인간과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 중에 어느 놈이 셌습니까? 여기가 세요, 여기가 세요. 위가 세죠. 예를 들어서 적도 지방의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태양이 세잖아요. 태양이 세니까 센 놈에게는 정신이 있다 본 거예요. 그게 자연신입니다. 그냥 자연은 이렇게 자연 법칙에 따라 그게 생길만 해서 그렇게 움직일 뿐인데 자기를 위협하니까 저놈은 굉장히 센 놈이다. 그 정신이 있겠다 해서 생긴 게 자연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요 자연 법칙이 밝혀지면서 요 놈들이 없어진 겁니다. 세상은 요 어떤 자연의 어떤 물리 법칙에 따라 돌아가면서 요 놈들이 없어진 거죠. 이제 지금은 인격신이 있죠. 인격신도 뭔가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죽을 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고 또 인간의 행불행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걸 정확히 알게 되면 이것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것과 요것 사이에는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과 요것 사이에 어떤 법칙이 있냐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법칙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법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것과 요것 사이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다 법대로 돌아갑니다. 법대로. 어떻게 여기에 어떤 법칙이 있나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남을 향해서 일으키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남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한다. 요것과 요거 사이에 어떤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면 이것과 이게 사이에도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무질서하게 돌아가면 법칙이 없는 겁니다. 요 내가 뭘 했을 때 요 오는 것이 뭔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온다면 나와 남 생명을 가진 존재 사이에 법칙이 있는 게 됩니다. 그걸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남을 향해서 일으킨 어떤 행위를 보면요, 잘 보면요, 나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일으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죠. 내가 뭔가 상호작용하는 그 시작점이 안 죽고 안 괴롭기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하는데 요 대상이 되는 요 남이 탁 볼 때 이거 나도 좋아하는 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좋아하는 걸 하나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볼 때 난 좀 싫어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가 또 이 중립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거의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봐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향해서 하는 걸 잘 보면 요것과 요것이 있습니다. 요것이 원인이고 요것을 딱 이 존재가 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나에게 하는 요것이 결과입니다. 아까 여기서도 뭔가 원인, 결과 이렇게 오듯이 여기서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오는데 요 첫 번째 나도 좋고 여기도 좋은 내가 필요해서 했지만 여기도 그것을 환영하는 뭐를 하게 되면 결과는 좀 순조롭겠죠. 내한테 뭔가 좀 괜찮은 게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필요해서 뭘 했지만 여기가 볼 때 별로 안 좋은 게 있으면 요것은 뭔가 저항이 있을 겁니다. 뭔가 나로 봐서는 좀 달갑지 않은 뭐가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습니다. 요것이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뭐 했지만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좋은 거를 원하지 싫은 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요거를 우리가 좀 법칙화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 되면 불교적인 용어가 좀 나오게 됩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나에게 필요해서 했지만 요 존재도 반기는 이걸 우리는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 그 다음에 나는 좋은데 이쪽이 싫어하는 건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 그 다음에 요 순조로운 걸 우리는 즐거울 락을 쓸 수 있습니다. 락, 즐거울 락. 저항은 괴로운 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떤 원인, 선인, 원인 같으면 낙과. 그러니까 선한 어떤 원인에는 즐거운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 곡과 어떤 나만을 위하고 남이 싫어하는 걸 하면은 괴로운 결과가 온다는 거. 요것이 요 생명 가진 것들이 이루는 생명 가진 존재가 이루는 걸 우리는 사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회 법칙 또는 결과적으로 좀 윤리적인 어떤 성격을 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윤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법에 따라서 이래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요 무지를 바탕으로 자기만이 원하는 것을 내면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 그럽니다. 이걸 욕심.
욕심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무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욕심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다 하고 있다. 내가 세상이 맞지 않은 뭘 원하고 있구나 해서 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옵니까? 화내죠. 화를 딱 냅니다. 화를 내고 난 뒤에 다시 자기만의 뭐를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뭔가 욕심을 일으켜요. 이걸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은 탐, 진, 치가 되겠죠. 이거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느 게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뺑뺑뺑뺑 도는 게 어리석은 중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로 나와야 돼요. 여기로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하고 내하고 같은 학교 다녔다, 또는 유치원을 다녔다, 뭐 우리 동네 같이 살았다, 이러면 그렇지 하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아는 사람 수만 명 되겠죠.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다 알죠. 트럼프도 뭐 다 알고, 정치인들은 뭐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 가깝고 이런 걸 떠나서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있냐? 그 사람이 판단한 여러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좋게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나쁘게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전적으로 이 사람의 판단이에요. 여기에 조금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래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좋게 좋으려고 어떻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이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좋게 들어있으면 좋게 결과가 오고, 나쁘게 들어있으면 나쁘게 와요. 비유를 하자면 밤이 되면 달이 뜨지 않습니까? 달은 물이 있는 데는 다 비춰요. 물이 있는 데는 강에도 비추고 호수에도 비추고 뭐 세숫대에 있는 데도 비춰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를 본 사람 마음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뭐 때려서 들어가기도 해요. 때려서 하기도 하고 때리는 걸 보고 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큰 애들은 좀 엄하게 다뤘어요. 작은 애는 엄하게 안 했는데 이 작은 애가 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고 거기 난 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쟤는 내가 심하게도 안 다루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걸 형들 다루는 걸 봤지 않습니까? 보고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를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어요.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 이미 들어간 사람도 기회가 되면 바꿀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속에 나쁘게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밟으면 터지는 지뢰를 설치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언제나 자연을 대하면은 이 자연 법칙이 뭔가, 그래서 나의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가 오나 이거를 항상 이래 봐야 됩니다. 이게 자연을 대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하셔야 돼요. 남도 좋은 거. 왜 그러냐면 나는 좋은데 남이 안 좋으면 이 안 좋은 것이 나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생명체, 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생명체를 대하면은 언제나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를 찾아야 됩니다.
가족 같으면은 남자 같으면 나도 좋고 와이프도 좋은 게 뭔가. 나는 좋은데 와이프가 안 좋으면 와이프한테서 안 좋은 게 오겠죠. 근데 와이프는 좋은데 내가 안 좋으면 내가 안 좋은 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처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거를 이제부터 생활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딱 보면 나도 좋고 저기도 좋은 게 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 좋으면 나만 좋고 남 좋으면 내가 안 좋은 그런 게 언젠가부터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잘 보시면 나는 내가 좋은 걸 잘 알죠. 자기 좋은 거 다 알죠. 그럼 이제 남이 정말 좋은 게 뭔가 이제 남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쉽게 여도 좋아할 거야 한 것은 나중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연구 과제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아니까 남이 정말 좋은 게 뭘까? 결국은 남의 마음을 잘 아는 길밖에 없어요. 남의 마음. 그래서 이제부터 남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뭔지 요거를 잘 알아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는 다 되죠. 그러니까 항상 자동적으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도 좋고 저 존재도 좋은 게 뭔가 이거를 항상 자동적으로 탁 이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가 뭐냐면 남을 정확히 아는 이것이 이제 과제예요.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걸 우리는 공감이라 그럽니다. 이제 공감이라는 주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21세기에 문맹은 공감이 없는 거다. 이제는 이제 공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다 문화나 뭐 속속들이 잘 아는 동네 사람들만 모여 살았어요.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러고 무슨 행동을 해도 서로 조심할 건 하고 같이 그랬는데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살았을 때 정확하게 남을 파악을 못하고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도 이 공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감하면 그냥 남에게 잘해주고 남을 이해하고 이런 게 공감으로 하는데 공감은 그거보다 차원이 훨씬 높습니다. 공감은 남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공감이에요. 그래서 어째 보면 완전한 공감은 타심통이 있을 때 완전한 공감이 있는 겁니다. 타심통은 아시죠? 남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정확히 보는 게 타심통이에요. 타심통이 있을 때 100% 공감이 되는 겁니다. 타심통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마음에 좀 근접하는 거예요. 타심통 이거는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숙명통, 천안통은 엄청 노력하면 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타심통은 그거보다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행 많이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타심통이 있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타심통이 있는 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심통이 있다는 건 제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말 안 해도. 그럼 타심통이 있는 서성이 제자 보고 자 오늘 오후에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쳐 주겠다. 그럼 제자가 그 말을 딱 듣고 A를 가르쳐 줄 모양이다 하면 타심통 있는 서성이 A는 아니고 이래 말하는 게 타심통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타심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하는데 그 타심통을 많이 이용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공손하게 부처님 존경합니다 할 때 부처님께서 자만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타심통으로 딱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심통이 있으면은 완벽한 공감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타심통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공감 능력을 이제 배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어떻게 배양하냐면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이란 건 남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는 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 보면 내가 가장 장애 요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보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제가 84년도에 정신과 레이던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일 힘든 게 이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저 사람 저렇구나, 이 사람 이렇구나 이래 살았거든요. 환자 보는데 그게 안 통하죠. 환자의 마음을 알아야 치료가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냥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거를 이제 수도하고 환자의 마음을, 환자가 놓인 상황이나 마음을 정확히 알려고 본다는 게 처음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연중에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공감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이래 이러면 정반대다. 너 마음 그게 아니야. 너 마음은 이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 사람을.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 제가 군의 간 때인데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애한테 말을 잘 안 해요. 그 애기한테 왜 말을 안 할까? 애가 말도 못 하던데 무슨 말을 해요? 말을 자꾸 들어서 익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끔 이래 보면. 그래서 이제 공감이라는 것은 남의 마음 속에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공감인데, 그럴 때 가장 장애 요인은 나입니다. 나. 그리고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해보면 남이란 것은 내가 정말 진실로 알기 어려운 어떤 세계구나. 그리고 뭔가 참 거대한 세계구나. 내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스톱하고 유심히 마음이 어떤지를 보려고 노력을 시작한. 자기를 스톱하고 남의 마음에 있는 걸 알 수 없고 모른다 하면서 그래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결국은 이제 마음 속에서 뭐가 있는 걸 아는 건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죠. 그렇지만 마음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말에 안 걸리고 쭉 따라가면 마음에 도달해요. 말에 걸리면 안 됩니다.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면 안 되고, 그 말을 따라서 쭉 마음까지 들어가면 마음이 이렇게구나 알 수 있어요. 좀 가까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의 표정을 잘 보면 이 표정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요거 따라서 쭉 가도 마음에 도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따라 쭉 가면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탁 걸리지 말고 따라서 들어가는 훈련을 계속하면 마음에 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대전제 조건은 모른다가 딱 있어야 돼요. 모른다. 우리는 저 사람 마음은 저래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 들어가더라도 100%는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언제나. 소크라테스가 모른다로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진정한 알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책을 못 봐서 잘 모르는데, 소크라테스를 짐작컨대 소크라테스가 연구를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니까 자기가 정확히 뭘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혹시 아테네에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가 보니까 모르면서 계속 짓거리는 거예요. 안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람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래 하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면 뭔가 대화수를 통해서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아테네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기존의 기득층을 다 무시하는 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끌려간 것 같아요. 법정에서도 인정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인정을 안 한 거죠. 독배를 마시면서 나는 기쁘다. 이제 몸과 마음이 없어져서 내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죽어서 플라톤에 의하면 천신이 됐다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천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정도 되면 윤회는 못 끝내죠.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윤회는 못 끝내지만 그 다음 갈 수 있는 건 천신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래 투자가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나빠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 마음,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볼 수 있을까? 이거를 잘 보는 훈련을 한다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아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